독립기관 무라카미 하루키. 내적인 굴곡이나 고뇌가 너무도 부족한 탓에 그 목만큼 놀랍도록 기교적인 인생을 걷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눈에 띄곤 한다. 도카이 의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 같은 사람들은 굴곡진 주위 세계에 올곧은 자신을 끼워 맞춰 살아가기 위해 많든 적든 저마다 조정 작업을 요구받게 되는데, 대부분 본인은 자신이 얼마나 번거로운 기교를 부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자신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숨기는 것도 없이 꾸미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선가 꽂혀 들어온 특별한 햇빛을 받아 그들이 자기의 삶의 인공성을 혹은 비자연성을 퍼뜩 깨달았을 때 사태는 때로는 비통하고 또한 때로는 희극적인 국면을 맞이한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런 빛을 목도하지 않는, 혹은 목도하더라도 딱히 별다른 느낌을 받지 않는 축복받은 사람들도 허다하게 존재하지만, 일단 내가 도카이라는 인물에 대해 당초 알고 있었던 것들을 대강 서술하고자 한다. 대부분은 내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이지만, 그와 친밀한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이야기도 군데군데 섞여 있다. 혹은 내가 관찰한 그의 평소 언행을 통해 분명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한 내용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마치 사실과 사실의 틈새를 메우는 보드라운 퍼티처럼. 즉,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 포트레이트가 완전히 순수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이 이 글의 내용을 재판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혹은 상거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필자로서 권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대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 포트레이트를 바라본다면 세부의 미묘한 진위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도카이 의사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오해를 부를 만한 스페이스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인물이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잠재의식에 어떤 어둠을 껴안고 있었고 등에는 어떤 원죄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런 건 물론 내가 알 턱이 없다. 하지만 그 행동 양식의 일관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는 전체적인 인물상을 묘사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조금 주제 넘은 말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시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 도카이는 52살이지만 그때까지 결혼한 적이 없었다. 동거 경험도 없다. 아자부의 세련된 맨션 6층에 2베드룸 아파트먼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심지 굳은 독신주의자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식사 준비와 빨래, 다림질, 청소 등의 집안일은 별 문제 없이 소화했고 한 달에 2번은 전문 하우스 클리닝을 부른다. 본래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일이 크게 힘들진 않다. 필요할 때면 맛있는 칵테일도 만들 줄 알고 고기 감자 조림에서부터 농어 카르토초까지 웬만한 요리도 척척 해낸다.
집에 여자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집에 혼자 있는 게 못 견디게 무료했던 적도, 혼자 잠드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한 적도 거의 없다.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그랬다. 는 이야기지만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 롯본기에서 도카이 미용 클리닉을 경영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당연히 이래저래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결코 미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럭저럭 무난하게 이목구비가 단정한 얼굴이고 클리닉 경영이 지극히 순조로워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 언행이 점잖고 교양도 있으며 화제도 풍부하다. 머리도 벗어지지 않았고 여기저기 군살이 약간 붙기는 했으나 열심히 스포츠 센터에 다니며 젊은 시절의 체형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은 자칫 많은 이들의 강한 반감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자가 없어서 아쉬웠던 적이 없다. 도카이는 어째서인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픈 마음이 젊은 시절부터 전혀 없었다. 자신은 결혼 생활이 맞지 않다고 은연중에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를 원하는 여자는 아무리 매력적인 상대라도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했다. 그 결과 그가 여자친구로 선택하는 상대는 대개 유부녀거나 따로 진짜 연인이 있는 여자들로 한정되었다. 그런 설정을 유지하는 한 상대가 도카이와 결혼하기를 갈망하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도카이는 그녀들에게 늘 부담 없는 세컨드 연인이자 편리한 보이프렌드였고 또한 적당한 불륜 상대였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관계야말로 도카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그 외 이를테면 어떤 형태로든 파트너로서의 책임 분담이 요구되는 남녀 관계는 항상 어딘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녀들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도 안긴다는 사실은 딱히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육체는 그저 육체일 뿐이다. 도카이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녀들도 대개 그렇게 생각했다. 함께 있는 시간에 그녀들이 자신만 생각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 외의 시간에 그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건 전적으로 그녀들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도카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물며 참견을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도카이에게는 여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대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섹스는 어디까지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그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매력적인 여자들과의 친밀하고 지적인 교류였다.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지라 여자들은 자연히 도카이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 없이 즐겼고 그 결과 자진해서 그를 받아들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세상의 많은 여자들은 노골적으로 섹스에 목매는 남자들에게 어지간히 식상해 있다.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그런 관계를 가졌는지 미리 세워둘 걸 그랬다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도카이는 본래 수량 쪽에는 큰 흥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질이었다. 또한 상대의 외모에는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다. 직업적 관심을 자극할 정도로 큰 결점만 없다면 혹은
보기만 해도 하품이 날 만큼 따분한 표정만 아니라면 그걸로 충분했다. 외모 같은 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돈만 있으면 거의 누구나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그는 전문가로서 그 분야의 놀라운 실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그보다도 그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타고난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뛰어난 지적 센스를 갖춘 여자들이었다. 그보다도 그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타고난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뛰어난 지적 센스를 갖춘 여자들이었다. 화제가 부족하고 자기 의견이라는 게 없는 여자들은 외모가 뛰어날수록 오히려 도카이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어떤 수술로도 지적 스킬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재치있고 스마트한 여자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즐기고 혹은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두서없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시간을 도카이는 인생의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여자 문제로 심각한 트러블을 겪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질척대는 감정적인 갈등은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어느 순간 그 불길한 먹구름이 지평선 저 멀리에 모습을 드러내면 그는 곧장 영리하게 조금도 소란을 피우는 법 없이 가능한 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몸을 빼냈다. 마치 점점 짙어지는 저녁 어스름에 섞여드는 그림자처럼 민첩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베테랑 독신자로서 그는 그런 기술에 정통했다. 걸프렌드들과의 이별은 거의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그 말고 또 다른 연인이 있는 독신 여성들은 대부분 어느 시기가 되면 그에게 이렇게 통보했다.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과는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곧 결혼하기로 했거든. 그녀들은 30살이 되기 직전, 그리고 40살이 되기 직전에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달력이 부쩍 팔려나가듯이. 도카이는 그런 통보를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리고 어느 정도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신과는 영 맞지 않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역시 그 나름대로 신성한 것이다. 존중해야 한다. 그런 때에 그는 값나가는 결혼 선물을 사주고 축복의 말을 건넸다. 결혼 축하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랄게. 당신은 현명하고 차밍하고 아름다운 여자니까 그런 권리가 있어. 그것은 또한 그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아마도 순수한 호의에서 도카이에게 멋진 시간을, 그녀들 인생의 소중한 일부를 내어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 이상 그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경사스럽고 신성한 결혼에 꼴이 난 여자들 중 3분의 1 정도는 몇 년쯤 지나 다시 도카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청했다. 도카이 씨, 괜찮으면 예전처럼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그들은 다시금 부담 없는, 그리고 그다지 신성하다고 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어갔다. 독신자들 사이의 가벼운 관계에서 독신자와 유부녀라는 약간 복잡한, 그만큼 기쁨도 깊어지는 관계로 이행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둘이서 하는 일은 조금 기교가 늘었을 뿐 이전과 거의 동일했다. 결혼하면서 관계를 끊은 여자들 중 나머지 3분의 2는 더 이상 연락해 오지 않았다. 그녀들은 아마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어 아이도 몇 명 낳았을지 모른다.
그가 예전에 다정하게 애무했던 멋진 젖꼭지로 지금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카이는 그건 그것대로 기쁘게 생각했다. 도카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다. 아이들도 있다. 도카이는 몇 번 그들의 집을 방문했지만 부럽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릴 때는 나름대로 사랑스럽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어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게 되면서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말썽을 일으키며 부모의 신경과 위장을 사정없이 들볶았다. 한편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낼 생각뿐이라 노상 학교 성적에 안달복달했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느라 부부간의 말다툼도 끊이지 않는 듯했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변변히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제 방에 틀어박혀 반 친구들과 끝도 없이 채팅을 하거나 정체 모를 포르노 게임에 골몰했다. 저런 아이들을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도카이는 도저히 들지 않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하지만 그런 허울 좋은 소리는 결코 믿을 게 못 된다. 그들은 필시 자신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도카이도 똑같이 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온 세상 인간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을 의무가 있다고 멋대로 믿고 있을 뿐이다. 나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고 그 이후로 쭉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어쩌다 보니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의 그런 견해가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거의 맞는 말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그런 비참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자식과 부모가 시종, 양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도 대략 축구 경기에서 해트트릭이 나오는 빈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그런 소수의 행복한 부모 축에 낄 수 있겠는가 하면 절대 그럴 자신이 없고 도카이 씨가 그런 부모가 될 만한 타입이라고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오해를 무릅쓰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카이는 대인관계에 뛰어난 인물이다. 승부욕과 열등감, 질투심, 과도한 편견과 자존심, 무언가에 대한 강한 집착,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 완고한 정치적 입장 같은 인격적 균형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담백하고 싹싹한 성격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예의와 밝고 긍정적인 자세를 좋아했다. 그리고 도카이의 그런 장점은 특히 여자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 여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태도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인간에게 빠뜨릴 수 없는 기능이지만 도카이의 그런 태도는 필요에 의해 후천적으로 익힌 테크닉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질 같았다. 아름다운 목소리나 긴 손가락 같은 것처럼. 그런 까닭에 그의 클리닉은 번창했다. 잡지 같은데 광고를 내지 않아도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류의 대인관계가 뛰어난 인물은 왕왕 인간적인 깊이가 부족하고 따분할 정도로 평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카이는 그렇지 않았다. 주말마다 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보내는 한 시간이 나는 항상 즐거웠다. 도카이는 말솜씨가 좋고 화제도 풍부했다. 그의 유머는 괜히 꼬거나 비트는 법 없이 스트레이트하고 실제적이었다. 미용 성형에 대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물론 비밀 엄수의 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자에 대해 수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속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한결같이 경의와 애정을 담아 그녀들의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보는 언제나 주의 깊게 덮어두었다. 신사는 자기가 낸 세금 액수, 그리고 같이 잔 여자에 대해 말을 아끼는 법이죠. 언젠가 그는 내게 말했다. 그거 누가 한 말이죠? 나는 물었다.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도카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물론 세금 이야기는 가끔 세무사와 자세히 나눠야 하지만. 동시에 두세 명의 걸프렌드를 만나는 건 도카이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들은 각기 남편이나 연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 스케줄이 우선이고, 당연히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보다 적었다. 그래서 몇 명의 연인을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것은 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딱히 불성실한 행위로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물론 상대 여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되도록 하지 않지만 밝힐 필요가 없는 정보는 굳이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자세였다. 도카이가 경영하는 클리닉에는 오랫동안 일해온 우수한 남자 비서가 있어서 그의 그런 복잡한 스케줄을 숙련된 공항 관제사처럼 능숙하게 조정해 주었다. 업무상 일정 관리뿐 아니라 퇴근 후 여자들과의 사적인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도 어느새 그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그는 도카이의 컬러풀한 사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말을 일절하지 않고, 그의 활약상에 일일이 놀랍다는 티를 내는 일도 없이 어디까지나 사무적으로 그 업무를 해냈다. 여자들과의 약속이 자칫 겹치지 않도록 솜씨 좋게 교통 정리도 해주었다. 도카이가 현재 만나는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월경 주기까지 대충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도카이가 여자와 여행을 떠날 때는 기차표를 준비하고 료칸이나 호텔 예약까지 해주었다. 만일 그 유능한 비서가 없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도카이의 화려한 사생활은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운영되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감사의 뜻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핸섬한 비서에게 선물을 했다. 걸프렌드들과 도카이의 관계가 그녀들의 남편이나 연인에게 알려져 중대한 문제로 발전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몰린 적은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원래부터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에게도 가능한 한 행동을 조심하도록 조언하곤 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 것,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말 것, 꼭 거짓말을 해야 할 때는 되도록 단순한 거짓말을 할 것, 그 세 가지가 조언의 요점이었다. 대체로 갈매기에게 하늘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뜻에서. 그렇다고 전혀 트러블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만한 수의 여자를 상대로 오랫동안 기교적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트러블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개 중에는 주의력이 약간 부족한 여자도 있어서 그녀의 의심 많은 연인이 도카이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의사의 사생활에 대해 또한 윤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그의 유능한 비서가 잘 달래서 처리했다. 혹은 그와의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유부녀도 있었다. 마침 그녀의 남편은 꽤 유명한 격투기 선수였다. 하지만 그때도 어찌어찌 큰 문제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의사의 어깨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그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그렇죠. 그는 말하고 웃었다. 내가 재수가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일에는 의외로 재치를 발휘합니다. 재치를 발휘한다? 나는 말했다. 뭐랄까, 아슬아슬한 순간 퍼뜩 지혜가 떠오른다고 할까? 도카이는 어물거렸다. 예로 들만한 일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혹은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내용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말했다. 재치라고 하니 말인데 프랑스와 트리포의 옛날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예의 바른 사람과 재치 있는 사람이 있어. 물론 둘 다 훌륭한 자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의보다 재치가 이기지.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군요. 도카이는 말했다. 여자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남자가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여자가 알몸으로 옷을 갈아입는 중이에요. 그때 실례했습니다, 마담. 이라고 말하고 얼른 문을 닫는 게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반면 실례했습니다, 무슈. 라고 말하고 얼른 문을 닫는 게 재치 있는 사람이죠. 오호, 도카이가 감탄한 듯 말했다. 무척 재미있는 정이군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나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재치를 발휘해서 보기 좋게 벗어났다? 도카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역시 기본적으로 재수가 좋았던 거죠. 나는 어디까지나 재수가 좋았던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군요. 어쨌든 도카이 씨의 그런 재수 좋은 생활은 대략 30년에 걸쳐 이어졌다. 긴 세월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게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다. 마치 꽤 많은 여우가 깜빡 함정에 빠지듯이. 그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16살 연하, 결혼한 여자였다. 그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외국계 IT 회사에 다니고 아이도 하나 있었다. 5살 먹은 여자애다. 도카이가 그녀를 만난 지는 1년 반쯤 되었다. 다나무라 씨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도카이가 내게 물었다. 아마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 같다. 도카이를 안 지 1년이 넘었을 즈음이다. 그런 경험은 없었노라고 나는 대답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있어요. 도카이는 말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무슨 이유로요? 지극히 단순한 이유예요. 너무 좋아하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죠. 못 견딜 만큼 힘들어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표정에 평소와 같은 유머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시도하는 중이죠. 하지만 기본은 최대한 네거티브한 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녀의 단점을, 아니, 별로 좋지 않은 점을 생각나는 대로 뽑아내서 쭉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외듯이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런 여자를 필요 이상으로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나 자신을 타이르죠. 잘 되던가요? 아니요, 별로 잘 안 돼요. 도카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선 그녀의 네거티브한 면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실은 그런 네거티브한 부분에 마저 내 마음이 끌렸던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필요 이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도 잘 분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분별 없는 마음은 난생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를 사귀어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고 나는 물었다. 처음입니다. 의사는 즉시 대답했다. 그러고는 오래된 기억을 저 안쪽에서 끄집어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 때 아주 잠깐이지만 비슷한 기분을 맛본 적은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만 그건 가망 없는 짝사랑 같은 것이었죠. 지금은 전혀 달라요. 나는 이미 어엿한 어른이고 그녀와 현실적으로 육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녀를 생각하면 왠지 내장 기능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이. 도카이는 자신의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상태를 확인하듯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그녀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 같군요. 나는 말했다. 네, 그래요. 물론 자기 모순이죠. 자기 분열이에요. 나는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잘 될 리가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그녀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 자신까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도카이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죠? 도카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말을 골랐다. 그녀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혼자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 추측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다만 그녀는 지금의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이도 있으니 가정을 깨고 싶진 않다고.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지속하고 있다. 지금은 기회를 틈타 만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와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로 남편에게 들켜서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나와의 관계에 실증을 낼 수도 있고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도카이 씨는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렵고요. 네,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면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나와 도카이는 집 근처 스포츠 센터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항상 주말 오전에 스쿼시 라켓을 들고 그곳에 왔고 그러다가 나와도 몇 게임 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체력도 있고 승부에 대한 집착도 적당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기를 즐기기에 딱 좋은 상대였다. 나이는 내가 조금 많지만 비슷한 또래고 스쿼시 실력도 비슷했다. 둘이서 땀범벅이 되어 근처 비오홀에 가서 함께 생맥주를 마셨다. 태어나서 지금껏 금전적인 고생이라고는 거의 해보지 않은 인간이 대부분 그렇듯 도카이 의사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말했듯이
즐겁고 흥미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다. 내가 글 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자 도카이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뿐 아니라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세러피스트나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글 쓰는 인간도 남의 고백을 들을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꼭 도카이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그리 싫어하지 않고 특히 도카이 의사가 털어놓는 이야기에는 마르지 않는 흥취가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하며 자기 자신을 제법 공정하게 바라볼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남 앞에 드러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질이었다. 도카이는 말했다. 그녀보다 미모가 빼어난 여자나 그녀보다 몸매가 좋은 여자, 그녀보다 취향이 고상한 여자, 그녀보다 똑똑한 여자도 적잖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런 비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내게 특별한 존재니까요. 종합적인 존재라고 하면 적합한 표현일까요? 그녀가 가진 모든 자질이 하나의 중심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뽑아 이건 누구보다 못하다느니, 더 좋다느니 계측하고 분석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강력한 자석처럼. 그건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는 프라이드 포테이토와 피클을 안주 삼아 큼직한 블랙 앤드 텐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랑의 밀회 후 애타는 그리움에 비하면 예전의 그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옛 노래가 있죠. 도카이가 말했다. 곤춘하곤 아스타다. 나는 말했다.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랑의 미래란 남녀의 육체관계가 포함된 만남을 가리킨다고 대학교 때 강의에서 배웠어요.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 노래의 작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실감이 납니다. 그리워하는 여자를 만나 몸을 섞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뒤에 느끼는 상실감, 애타는 심정.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내 것으로 실감하지 못했던 예전의 나는 아직 어엿한 어른이라 할 수 없다는 걸 통감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런 건 너무 늦을 것도 너무 빠를 것도 없는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설령 약간 늦었다고 한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젊은 시절에 일찍 느껴보았다면 좋았겠죠. 도카이는 말했다. 그랬으면 면역 항체 같은 게 생겼을 텐데.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면역 항체 같은 건 전혀 생기지 않고 질 나쁜 잠재적 병의 뿌리만 몸속에 끌어안게 된 사람을 나는 몇 명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길어진다. 그녀와 만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서 그럴 때마다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 집에서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녀가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상대 여자와 헤어졌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정신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나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었죠. 복수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심리적 조종 작업이 필요했어요.
흔한 일이죠.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지금껏 즐겁고 유쾌하게 지냈어요. 활기 넘치는 대화, 둘만의 친밀한 비밀, 넉넉히 시간을 들이는 섬세한 섹스. 우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곧잘 웃었어요. 무척 즐거운 듯이 웃죠. 하지만 그런 관계를 이어오는 사이 점점 그녀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는 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혹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되풀이했다. 어려운 의문이네요. 나는 말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의문입니다. 토카이는 말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확인하듯이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발언에 담긴 가벼운 야유는 아무래도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대체 뭘까요?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미용 성형외과 의사로 지금까지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어요. 의대 성형외과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처음에는 조수로 아버지 일을 거들다가 아버지가 시력이 나빠져 은퇴한 뒤로는 직접 클리닉 운영을 맡았죠.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외과 의사로서 실력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미용 성형이라는 세계는 그야말로 옥석이 뒤섞인 곳이라 광고만 요란하고 실상은 몹시 무책임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양심적으로 해왔고 환자와 큰 트러블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 프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생활에도 불만이 없어요. 친구도 많고 몸도 아직 별 탈 없이 건강해요. 나름대로 내 생활을 즐기고 있죠. 하지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지하게 말이죠. 내게서 성형외과 의사의 능력이나 경력을 걷어낸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잃는다면,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한낱 맨몸뚱이 인간으로 세상에 툭 내던져진다면 그때 나는 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카이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언가 반응을 원하는 듯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물었다. 어쩌면 얼마 전 나치 강제 수용소에 대한 책을 읽은 탓도 있을 겁니다. 전쟁 중 아우슈비츠에 보내진 내과 의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를린에서 개업이로 일하던 유대인이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그때까지 그는 가족의 사랑과 주위 사람들의 존경, 환자의 믿음 속에 근사한 저택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왔어요. 개도 몇 마리 기르고 첼로가 취미라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슈베르트나 맨델스존의 실내악을 연주했죠. 평화롭고 풍요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생지옥 같은 장소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풍족한 베를린 시민도 존경받는 의사도 아니고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가족과 떨어져 들깨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고명한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용소 소장이 어디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단 가스실에 끌려가는 건 면했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간수의 기분에 따라 어이없이 곤봉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이미 살해됐을 것이고. 그는 잠시 틈을 두었다.
그걸 읽고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의사에게 닥친 끔찍한 운명은 장소와 시대만 바꾸면 그대로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만일 내가 어떤 이유로든 지금의 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끌어내려져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그저 번호뿐인 존재로 전락한다면 나는 대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책을 덮자 깊은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성형외과 의사의 기술과 신용을 빼면 나는 아무 장점도 없고 아무 특기도 갖지 못한 그냥 52살 남자입니다. 아직 건강한 편이지만 체력은 젊은 시절보다 못해요. 거친 육체 노동은 오래 버텨내지 못하겠죠. 내가 자신 있는 것이라고는 맛있는 피노 누아를 고를 줄 안다거나 단골 레스토랑이나 초밥집이나 바가 몇 군데 있다거나 여자에게 선물할 세련된 액세서리를 잘 고른다거나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안다거나 고작해야 그런 정도예요. 하지만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건 아무 쓸모도 없겠죠. 나는 동의했다. 피노 누아에 대한 지식도 아마추어 피아노 연주도 세련된 화술도 그런 곳에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실례지만 다니무라 씨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글 쓰는 능력을 빼버린다면 대체 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이라는 출발점에서 맨몸뚱이나 다름없이 인생을 시작했다. 우연한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해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아무 장점도 특기도 없는 일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굳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같은 거창한 가정을 들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도카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심각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에게는 금시초문인 모양이었다. 그렇군요. 그 편이 어쩌면 편한 인생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맨몸뚱이로 인생을 스타트한다는 건 그다지 편하다고 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물론입니다. 도카이는 말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건 당연히 무척 힘든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나는 남들보다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저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고 웬만한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야 나 자신이라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무척 힘든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젊을 때라면 그나마 변혁의 가능성이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과거의 무게가 짓누르는 힘이 너무 큽니다. 쉽사리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 대한 책을 계기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군요. 나는 말했다. 네, 책의 내용에 기묘할 만큼 개인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와의 앞일이 불투명한 것도 있어서 한동안 가벼운 중년 우울증 같은 상태에 빠졌어요. 나는 대체 무엇인가?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찾아지질 않아요.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 뿐이죠. 지금까지 즐겁게 해왔던 일들이 이젠 하나같이 재미가 없어요. 운동할 기분도 옷을 살 기분도 나지 않고 피아노 뚜껑을 여는 것조차 귀찮아요. 밥 먹을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건 그녀 생각뿐이에요. 클리닉에서 환자를 대할 때조차 그녀가 떠올라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를 뻔한 정도죠. 그 여자분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남편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갈 때는 며칠을 연달아 만나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쓰죠. 하지만 남편이 국내에 있으면 몇 주일씩 못 보기도 해요. 그런 시기는 무척 힘듭니다. 이대로 그녀를 2번 다시 못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 진부한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몸이 둘로 갈라지는 것만 같아요. 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고른 표현은 흔한 것이기는 해도 진부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매우 리얼하게 와 닿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다. 나에게는 거의 항상 걸프렌드가 여럿 있었어요. 어이없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을 때는 4~5명까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만나기 힘들 때는 다른 여자를 만났죠.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로는 다른 여자들에게선 신기할 만큼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내 머릿속 어딘가에는 항상 그녀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몰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중증입니다. 중증. 나는 생각했다. 도카이가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는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정말이지 중증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당장이라도 가슴이 둘로 갈라질 것 같고. 그는 말을 이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그녀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1년 반을 사귀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 있어요. 이젠 그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무언가로 단단히 묶여버린 느낌이에요.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도 따라서 당겨집니다. 로프로 이어진 2척의 보트처럼. 줄을 끊으려 해도 그걸 끊어낼 칼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감정입니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대로 점점 그리움이 깊어지면 나는 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렇군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도카이는 좀 더 실질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았다. 다니무라 씨,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비교적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아 보인다.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래서 불합리한 힘에 휘둘리는 기분이 든다. 즉, 당신은 딱히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이상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여자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일 못 만나게 된다면 그대로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상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인생의 한 컷이다. 도카이 의사는 팔짱을 끼고 내 말을 다시 한참 생각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기색이었다. 어쩌면 지극히 일반적인 인생의 한 컷이라는 말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혹은 실제로 그것이 사랑한다는 행위에서 약간은 벗어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맥주를 다 마시고 슬슬 일어날 즈음에 그는 남몰래 털어놓듯이 말했다. 다니무라 씨,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그리고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일종의 분노예요. 분노? 나는 조금 놀라서 말했다. 그건 도카이라는 인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정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분노죠? 도카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지 않을 때, 만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그런 분노가 고조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스스로 잘 파악이 안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을 만큼 격한 분노입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을 손 닿는 대로 모조리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어져요. 의자든 텔레비전이든 책이든 접시든 그림 액자든 모든 것을. 그게 길 가던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누가 죽건 말건 알 바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진 그런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더는 컨트롤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에 누군가를 정말로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나 자신이 다치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무난한 위로의 말을 했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분노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좀 더 확실히 말해줬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내가 좀 더 확실히 말을 해주었다고 해도 그가 그 뒤에 밟아간 운명이 바뀌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스쿼시 라켓 케이스를 들고 택시에 올라 차 안에서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도카이 의사의 모습이었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9월 말쯤의 일이었다. 그 뒤 도카이는 스포츠 센터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만나려고 주말마다 스포츠 센터에 들렀지만 그는 없었다. 주위 사람들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스포츠 센터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내내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 센터는 직장이 아니다.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나도 크게 마음이 쓰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갔다. 11월 말의 금요일 오후 도카이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이름은 고토라고 했다. 목소리가 나지막하고 매끄러웠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베리 화이트의 음악을 떠올렸다. 심야 FM 방송에서 자주 나올 듯한 음악. 갑작스럽게 전화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도카이 씨가 지난주 목요일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 월요일에 가족들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2달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건강해 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죠? 고토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사실은 도카이 씨가 생전에 다니무라 씨에게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어디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당장 만나는 건 어떠냐고 나는 물었다. 그것도 좋다고 고토는 말했다. 나는 아오야마 거리 한 블록 뒤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알려주었다. 시간은 6시. 거기라면 방해받는 일 없이 느긋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고토는
그 가게는 모르지만 아마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6시 5분 전에 카페테리아로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재빨리 일어섰다. 전화로 들은 목소리가 낮아서 탄탄한 체격의 남자를 상상했는데 실제로 보니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였다. 도카이에게서 들은 대로 얼굴은 상당히 핸섬했다. 갈색 울 양복을 입고 흰색 버튼다운 셔츠에 어두운 겨자색 넥타이를 맸다. 빈틈없는 차림새였다. 약간 긴 편인 머리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이마로 내려와 있었다. 나이는 30대 중반. 도카이에게서 게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극히 평범한 멋쟁이 청년으로 보였을 것이다. 수염도 짙어 보였다. 그는 더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고토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마찬가지로 더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군요. 나는 말했다. 청년은 강한 빛을 정면으로 받은 것처럼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놀랄 만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린 고통스러운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어질 설명을 말없이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사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저는 도카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청년은 화제를 바꾸려는 듯이 말했다.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많은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죠. 10년 가까이 클리닉에서 일했는데 만약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표리부동이라고는 모르는 솔직한 분이었어요. 늘 웃는 낯에 권위적이지도 않고 격이 없이 주위를 배려해 주셔서 누구나 선생님을 좋아했죠. 선생님이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그가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건 들은 적이 없었다. 도카이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는 말했다. 고토 씨가 없었으면 클리닉 운영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생활도 엉망이 되었을 거라고. 내가 말하자 고토의 입가에 쓸쓸한 웃음이 옅게 떠올랐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변변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저 뒤에서 성심껏 선생님을 도와드리려 했을 뿐이죠. 그러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기쁨이기도 했고요. 웨이트리스가 에스프레소 잔을 놓고 가자 그는 드디어 의사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었다. 맨 처음 알아챈 변화는 선생님이 점심을 드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간단히라도 꼭 챙겨 드셨거든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심을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뭐 좀 드셔야죠 라고 권해도 걱정할 거 없어. 식욕이 좀 없어서 그래 하시면서. 그게 10월 초의 일입니다. 그 변화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매일 정해진 습관을 바꾸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일상의 규칙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셨죠. 문제는 점심을 거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스포츠센터에도 발길을 끊으셨더군요. 일주일에 사흘은 스포츠센터에 나가 수영이나 스쿼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완전히 흥미를 잃으신 눈치였어요. 그리고 옷차림에도 예전처럼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요. 늘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이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점점 매무새가 흐트러졌어요. 며칠씩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에 잠긴 기색으로 점점 말수가 줄더니 이윽고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멍하니 계시는 때가 많아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에 여자를 만나는 일도 없어져 버렸고요. 고토 씨가 스케줄을 관리했으니 그런 변화는 금세 알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분들과의 만남은 선생님에게 하루하루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이른바 활력의 원천이었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뚝 끊겼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52살이면 아직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죠. 도카이 선생님이 예전부터 여자 관계에 상당히 적극적이셨다는 건 다니무라 씨도 알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를 굳이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랑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솔직했다는 뜻에서. 고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면에서 무척 솔직한 분이었어요. 제게도 곧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건 혼자만의 비밀로 끌어안고 계셨죠. 물론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만 저을 뿐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셨어요. 말씀 자체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서 하루하루 여위고 시들어갈 뿐이었죠. 변변히 끼니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사생활에 마음대로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싹싹한 성격이지만 사적인 영역에는 쉽게 사람을 들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개인 비서처럼 일했어도 제가 선생님 댁에 가본 건 단 한 번뿐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깜빡 잊고 오셔서 대신 가지러 갔을 때였죠. 선생님 댁에 자유롭게 드나든 건 아마 가깝게 지내던 여자들 뿐이었을 거예요. 저는 멀리서 혼자 애태우며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토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깝게 지내던 여자들에 대한 체념의 심경을 포명하듯이. 하루하루 눈에 보일 만큼 여의고 시들어갔다고요? 나는 물었다. 그렇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빛을 잃어갔어요. 다리도 휘청거려서 제대로 못 걸으시고 나중엔 메스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물론 수술 같은 걸 하실 상태가 아니었죠. 다행히 실력 있는 어시스턴트가 있어서 우선은 그가 선생님 대신 집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저기에 전화해서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클리닉은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자 선생님은 클리닉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10월 말 무렵입니다. 댁에 전화해도 아무도 받질 않았어요. 꼬박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죠. 저한테 맡겨두신 집 열쇠가 있어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그걸로 문을 따고 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안 될 일이지만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문을 열자마자 심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집안이 온통 어질러져 있었어요. 벗어놓은 옷들이 그대로 뒹굴고 있었죠. 양복부터 넥타이, 속옷까지. 몇 달은 치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이 전부 닫혀 있어서 공기가 텁텁하게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침대에 꼼짝도 않고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청년은 잠시 그 광경을 떠올리는 듯 했다. 눈을 감고 그리고 슬쩍 고개를 저었다. 그걸 본 순간 선생님이 벌써 돌아가셨나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여일대로 여인 창백한 얼굴을 제 쪽으로 돌리더니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셨어요.
이따금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숨도 쉬셨고요. 다만 목까지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말을 걸어왔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바짝 마른 입술이 마치 실로 꿰맨 것처럼 단단히 맞물려 있었어요. 수염이 길게 자랐고요. 저는 우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했습니다. 당장 응급조치를 취할 일은 없는 것 같았고 제가 보기에 고통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어서 일단 청소부터 하기로 했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가지를 주워 모아 세탁기로 빨 것은 빨고 세탁소에 보낼 것은 봉투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욕실에 가 목욕물을 빼고 욕조를 닦았고요. 물때가 욕조벽에 선처럼 끼어 있는 것을 보니 꽤 오랫동안 물이 그대로 고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깔끔한 성격의 선생님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기적으로 부르던 하우스 클리닝도 끊어버리셨는지 가구마다 부옇게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다만 의외로 주방 싱크대에서는 오물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였죠. 한참 주방을 안 쓰신 거예요. 생수병 몇 개만 굴러다닐 뿐 뭘 드신 흔적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죄다 상했더군요. 두부며 채소, 과일, 우유, 샌드위치, 햄, 그런 것들이요. 전부 큼직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맨션 지하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청년은 빈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각도를 바꿔가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들고 말했다. 집안을 원래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데 3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창문을 내내 열어둬서 불쾌한 냄새도 대충 가셨죠. 그래도 선생님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집안 여기저기를 오가는 걸 그저 눈으로 쫓고 있을 뿐이었죠. 여위신 만큼 두 눈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촉촉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를 바라보면서도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마치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정된 자동 카메라 렌즈처럼 그저 어떤 물체를 따라다닐 뿐이었어요. 그게 저든 다른 누구든. 제가 그곳에서 뭘 하든 그런 건 이제 선생님에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정말로 슬퍼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뒤에 전기면도기로 선생님의 수염을 밀어드렸어요. 젖은 타월로 얼굴도 닦아드렸고요.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더군요. 뭘 하건 멍하니 따르기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의 주치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곧바로 달려오셔서 진찰을 하고 간단한 검사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도카이 선생님은 전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감정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눈으로 지그시 우리 얼굴을 바라보았을 뿐이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는 곡기를 끊고 미라가 되어 땅속에 파묻혀 있어야 할 사람이 채 번뇌를 떨치지 못해 미라가 되다 말고 지상으로 기어 나온 것 같았어요. 불경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그때 제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이미 영혼이 없었죠. 그게 돌아올 가망도 없고요. 그런데도 신체 기관만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쯤에서 몇 차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군요. 이야기를 짧게 줄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도카이 선생님은 거식증 비슷한 것에 걸리신 거예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물만으로 생명을 유지하셨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거식증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거식증 환자는 대부분 젊은 여자예요. 미용을 위해 살을 뺄 목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그러다가 몸무게를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되죠. 극단적으로 말해 몸무게를 제로로 만드는 게 그녀들의 이상입니다. 그러니 중년 남자가 거식증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도카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증상으로만 따지면 명백히 거식증이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미용을 위해 그러셨던 건 아니죠. 제 생각에 선생님이 식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사병? 나는 말했다. 네, 그 비슷한 겁니다. 고토 청년은 말했다. 어쩌면 스스로 제로에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신을 무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굶주림의 고통이란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몸이 제로에 근접해가는 기쁨이 그 고통을 이겨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거식증에 걸린 젊은 여자가 몸무게를 줄여가면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나는 도카이가 침대에 누워 외골의 연심을 끌어안고 미라처럼 여위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명랑하고 건강하고 미식가의 멋쟁이였던 도카이의 모습밖에 떠올릴 수 없었다. 의사가 영양주사를 놓고 간호사를 불러 링거 준비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주사라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링거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버릴 수 있어요. 제가 24시간 베갯머리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요. 억지로 뭘 먹이려 해도 뱉어내시기만 했어요. 입원시키려 해도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때 이미 도카이 선생님은 살아갈 의지를 내던지고 자신을 한없이 제로에 근접시키려 마음먹고 계셨어요.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한들 아무리 영양주사를 놓는다 한들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굶주림이 그분의 몸을 파먹는 모습을 그저 손 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 듯 하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적어도 그 기간 동안 그분 표정에서 고통스러운 기색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선생님 댁에 가서 우편물을 체크하고 청소를 하고 침대에 누워 계신 선생님 옆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건넸어요. 업무 보고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선생님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응 비슷한 것도 없었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키며 표정 없는 큰 눈으로 제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 눈은 신기할 정도로 맑았어요. 그 너머까지 비쳐 보일 것처럼. 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물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여자와 상당히 깊이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에게서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꽤 오래전부터 그 여자와 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만나셨어요. 여느 때처럼 가볍고 부담 없이 만나는 그런 관계와는 달랐죠. 그러다가 그 여자와의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선생님은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셨고요. 저는 그 여자 집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여자 대신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클리닉 예약건으로 부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이제 집에 없다고 대답했어요. 어디로 전화하면 부인과 통화할 수 있을지 물었는데 그런 건 나도 모른다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는 다시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그 뒤에 제가 가까스로 여자의 소재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일순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잠시 후 물었다. 그러니까 남편도 도카이 씨도 그 여자에게 차였다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죠. 청년은 거북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리고 가볍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 여자에게는 제3의 남자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연하 같더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다지 칭찬받을 만한 부류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자와 사랑의 도피라도 하듯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도카이 선생님은 말하자면 편리한 징검다리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그 여자에게 실컷 이용당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여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쏟아부은 흔적이 있어요. 은행 예금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큰돈이 몹시 부자연스럽게 흘러나간 적이 있더군요. 아마 비싼 선물을 사기 위해 쓰신 돈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히 밝혀낼 수 없지만 아무튼 단기간에 거액이 빠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보통 일이 아니었겠군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를테면 그 여자가 아무래도 남편과 아이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과의 관계를 이만 끝내야겠다 하면서 선생님을 잘라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었겠죠. 전에 없이 진심으로 사랑한 상대니까 물론 크게 낙담하셨겠지만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일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깊은 나락에 떨어졌어도 언젠가 다시 헤쳐나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건, 그리고 자신이 보기 좋게 이용당했다는 건 너무도 큰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돌아가실 때 선생님 몸무게는 30kg대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청년은 말했다. 평소에는 70kg이 넘던 분이니까 반 넘게 줄어든 셈이죠. 썰물이진 바닷가의 바위들처럼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어요. 차마 마주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옛날 기록 영화에서 보았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막 구출된 유대인 수용자의 바짝 여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강제 수용소. 그렇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예견을 했던 것이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말했다. 의학적으로 말해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기능 상실이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힘을 잃은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불러온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상사병이죠. 저는 몇 번이나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엎드려 빌다시피 애원했어요.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주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도카이 씨를 만나러 와달라고. 이대로 두면 선생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랬더라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혹은 선생님이 좀 더 마음 편히 눈을 감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녀가 나타난 탓에 혼란만 가중되고 그래서 선생님의 심기를 공연히 더 괴롭히는 일이 되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일련의 일은 제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게 돼 급기야 목숨까지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 선생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동의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달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도카이 씨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자 고토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도카이 의사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이다.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뒤 그는 울음을 그치고 바지 호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한심한 꼴을 보여드렸네요. 누군가를 위해 우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토 청년은 내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조금은 마음이 풀립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스쿼시 라켓 케이스를 꺼내 내밀었다. 케이스 안에는 블랙나이트 신제품이 들어있었다. 도카이 선생님이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통신 판매로 예약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스쿼시를 할 만한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다니무라 씨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임종 얼마 전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몇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제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라켓도 그중 하나입니다. 괜찮다면 부디 받아주십시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라켓을 받았다. 그리고 클리닉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일단 휴업 중이지만 조만간 문을 닫거나 아니면 내부 설비와 함께 매각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물론 사무적인 인계 업무 때문에 한동안 그쪽 일을 도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도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지금은 제대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청년이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주기를 나는 빌었다. 헤어지는 참에 그는 말했다. 다니무라 씨, 염치 없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도카이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한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저희가 고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오래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라고 나는 말했다. 죽은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능한 한 그를 떠올리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그렇게 약속했다. 도카이 의사의 마음이 정말로 한없이 순수했는지 어떤지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가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니 기억해둘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런 연유로 말하자면 도카이 의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글로 남겨두는 것이 내게는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이름이나 장소는 조금 바꿨지만 사건 자체는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고토 청년이 어디선가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도카이 의사에 관해 또 한 가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무슨 얘기 끝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는 언젠가 나에게 여자 전반에 대한 한 가지 견해를 밝혔다. 모든 여자는 거짓말을 하기 위한 특별한 독립기관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 도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어떤 거짓말을 언제 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모든 여자는 어느 시점에 반드시, 그것도 중요한 일로 거짓말을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도 물론 거짓말을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얼굴빛 하나, 목소리 하나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 몸의 독립기관이 제멋대로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들의 아름다운 양심이 상처받거나 그녀들의 평안한 잠이 방해받거나 하는 일은 특수한 예외를 별도로 친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로서는 드물게 단호한 말투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도 도카이 씨의 그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담긴 구체적인 뉘앙스는 얼마간 다를지도 모른다. 아마 그와 나는 각자 다른 등반 루트를 타고 그다지 달갑지 않은 동일한 산꼭대기에 가 닿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견해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의 기쁨도 없이 확인했을 게 틀림없다.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도카이 의사를 매우 딱하게 생각한다.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곡기를 끊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가 따르는 일이었으리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지기를 희구할 만큼 한 여자를 깊이,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가는 제쳐두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마음만 먹었다면 그는 이전처럼 기교적인 인생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 동시에 몇 명의 여자들을 부담 없이 만나고 향기 그윽한 피노스와 잔을 기울이고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로 마이웨이를 연주하고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달콤한 정사를 즐기며 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식을 넘기지도 못할 만큼 통절한 사랑에 빠져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밀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을 목도했고 그 결과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토 청년의 말을 빌리자면 무에 근접시킨 것이다. 어느 쪽의 인생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었는지 혹은 진짜였는지 나는 판단할 수 없다. 그의 9월부터 11월에 걸쳐 도카이 의사가 더듬어간 운명은 고토 청년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역시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나는 아직 스쿼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도카이가 사망한 뒤 집을 이사하기도 해서 스포츠 센터를 옮겼다. 새로 다니는 곳에서는 대부분 전속 파트너를 상대로 연습한다. 비용은 좀 들지만 그러는 게 어찌 보면 마음 편하다. 도카이 의사에게서 받은 라켓은 거의 쓰지 않는다. 나한테는 좀 가벼운 라켓이라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손에 느껴지면 여윌대로 여의어버린 그의 몸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한다.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도 따라서 당겨집니다. 로프로 이어진 두 척의 보트처럼. 줄을 끊으려 해도 그걸 끊어낼 칼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는 잘못된 보트에 이어졌던 거라고 우리는 뒤늦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단언할 수 있을까? 생각건대 그 여자가 아마도 독립적인 기관을 사용해 거짓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의미는 얼마간 다르겠지만 도카이 의사 또한 독립적인 기관을 사용해 사랑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본인의 의지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타율적인 작용이었다. 제3자가 나중에야 뭘 좀 아는 척 왈가왈부하고 잠옷 서글프게 고개를 내젓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음을 뒤흔들고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 몹시 퉁명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혹은 단순한 기교의 나열로 끝나버릴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순간에 도카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았을지 물론 알 도리는 없다. 하지만 그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나에게 새 스쿼시 라켓을 전해달라는 말을 남길 만한 의식은 되찾았던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그 답 비슷한 것이 조금은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도카이 의사는 그것을 내게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든다.